자, 이번 주에 팀별 이 얘기가 사실 몇 번 있었어요. 이제 해축에 좀 입문을 하는데 좀 인기 클럽들 이른바 빅6 팀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움직이나 그냥 나와 있는 거 뭐 4-2-3-1, 4-3-3도 있지만 이 동선들이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나 사실 펩 그다음에 아르테타도 그거를 좀 복잡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철이가 이전에 브랜트포드라거나 몇몇 팀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거를 꽤 많이 좋아하시고 또 우리 제작팀에서 그걸 그래픽을 약간 더해지니까 나도 보면서 이거는 보기가 좋다 싶더라고. 그래서 빅6 클럽들의 주요 전술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거를 저희가 이번 주에 쭉 보낼 텐데 맨체스터 시티 편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시즌마다 아무리 같은 감독이 있어도 시즌마다 전술이 꽤 바뀌어요. 그럼 디테일이 많이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올 시즌 맨시티의 특징들을 좀 볼 텐데 사실 올 시즌 맨시티는 출발할 때 되게 위험 요소가 많았죠. 일단 유로라든지 네. 코파 아메리카라든지 맞아요. 이 국가별 대항전, 대륙간 대항전, 대륙 대항전에 나갔던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프리시즌과 커뮤니티 실드 임할 때 라인업이 진짜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있었어요. 선수들 계속 쉬어야 되고 여기에 포든과 데브라이너의 부상, 분명 리스크를 안고서 맨시티는 출발을 했었죠. 또 한 가지는 결국 8월 한 달 동안 아주 엄청난 사과들이 있었지만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는 데다가 해리 케인을 결과적으로 영입을 못했으니까 네, 리그 초반에 이미 제수스를 오른쪽 인포워드로 쓰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톱이 없는 건 조금 리스크가 더 생기지 않나? 왜냐면 제수스를 이제 오른쪽 인포워드로 네.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생겼고 그런데도 펩 가르디올라가 제수스를 윙포워드로 돌린 건 페란 토레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페란 토레스가 A매치 기간 동안 장기 부상을 당하죠. 그래. 그래서 전반기 지금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톱의 부재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 맨시티의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빌드업 전술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이 후방 백3를 만드는 기조가 좀 많은데 올 시즌 저는 원래 맨시티는 3-3-1-3에 가깝게 3-3-1-3 빌드업을 썼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약간 2-3-2-3에 가깝게 팀의 빌드업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좌우 풀백이 안쪽으로 정말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센터백 2명 그리고 그 위쪽에 수비형 미드필드 주로 로드리가 되죠. 네. 로드리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으면 오른쪽에 워커 왼쪽에 칸셀루가 좁혀서 삼선처럼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2-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W자에 가깝게 그래. 이렇게 빌드업의 대형이 완성이 돼요. WM 이런 거에서 옛날에 또 네. 옛날 전술을 하면 항상 나오는 그쵸. 얘기가 있죠. 이게 전술도 결국 돌고 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요즘 감독들이 쓰고 있는 빌드업 전술이 WM과 MM 전술이 약간 재발견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서 엿볼 수가 있고 그래서 3선에 옆에 풀백이 좌우 모두 서 있기 때문에 3선의 숫자가 3명이 됩니다. 이거는 4-2-3-1에서 보았던 3선 2명이 서 있는 것과 다르게 3명이 서면서 오히려 더 많은 빌드업이 풀릴 수 있는 그리고 상대 압박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드필드 쪽에 숫자를 늘려서 로드리가 가지고 있는 탈압박에 대한 문제점. 로드리가 몸이 이렇게 민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보면 뻣뻣합니다. 그래, 뭐 사이즈도 좀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드리가 순간 집중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 그걸 풀어나오는 과정을 어려워할 때가 있는데 옆에 풀백들이 서고 또 이들의 빌드업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좋죠. 로드리에 대한 압박도 분산되고 센터백들이 볼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이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맨체스터의 어떤 3선 의도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를 2명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3-3-1-3 기준으로 데브라이너가 가운데 공미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를 최근에 2명이 정말 영리하게 해주고 있죠. 베르나르도 실바랑 데브라이너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아주 극상의 폼이고 네. 이번 시즌 케빈 데브라이너는 우리가 알던 케빈 데브라이너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본인이 좀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지쳐 있는 것도 같고 뛸 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전보다는 조금 뭐 조절 그쵸. 내지는 컨디션이 좀 덜 올라왔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게다가 결승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 결승에서의 그 얼굴 쪽 부상이나 유로 때 당했던 부상 맞아.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본인이 계속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가장 큰 포인트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드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인데 왼쪽 메잘라 자리에서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드디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아, 잘해요. 네, 그래서 지금 데브라이너랑 같이 좌와프 스페이스를 골고루 공략할 수 있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영리하게 2명이 딱 잡혀 있고 최전방은 3톱이죠. 3톱은 항상 넓게 서 있습니다. 폭을 확 이제
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의 그릴리시도 원래 이 선수가 볼을 받기 전까지는 좀 폭을 벌리는 성향의 선수기도 한데 전술적으로도 폭을 벌려서 일단 중앙 쪽 사이 공간을 공격형 미드필드나 풀백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3톱에 넓게 벌어진 전형으로 2-3-2-3에 가깝게 네. 포메이션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도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긴 합니다만 잭 그릴리시가 지금 사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가 제대로 영입이 됐다면 그릴리시가 훨씬 더 영리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릴리시가 너무 지금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본인도 좀 아쉬워. 그건 사실이야. 그쵸. 어쨌든 이 종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건 본인인데 상황이 본인의 능력이 좀 다 안 나오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측면 쪽 트라이앵글은 윙포워드와 공격형 미드필드 그리고 3선에 있는 풀백 이렇게 3명이 네. 트라이앵글을 그려가면서 좌우 모두 균등하게 시도를 하고요. 주로 맨시티의 올 시즌 공격은 왼쪽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좌측. 왼쪽 위주로 볼을 좀 많이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상대가 쏠리면 오른쪽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릴리시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생기게 돼요. 공간이 열려야 되는데 팀 빌드업이 기본적으로 왼쪽 위주로 방향을 잡으니까 선수들이 왼쪽으로 다 모여들고 수비도 왼쪽으로 다 모여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릴리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나랑 연계 호흡 맞춰줄 공격수 파트너도 없어. 없는데 게다가 자기한테 수비는 다 모여드는 공간도 거예요. 없어. 근데 이 선수가 막 드리블로 진짜 아다마 트라오레처럼 다 풀어나오는 그런 느낌 아니죠. 크랙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릴리시 입장에서는 더 적응이 어렵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맨체스터 시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로드리에 대한 어떤 탈압박의 문제점을 3선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풀어나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팀의 근데 공격 시의 문제점은 측면 쪽의 공격이 조금 몰리는 문제점들은 있어요. 그리고 측면 쪽의 공격이 모였을 때 중앙에 연계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측면에서 그냥 크로스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안 풀렸을 때가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맨체스터 시티를 잘 공략하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위주로 선수들이 횡간격을 좁혀서 측면만 주는 스타일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몰아내는 거지. 네. 옆에서 해라 이러면서. 근데 맨시티는 공격진의 구성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헤더를 따는 게 좋은 어떤 구성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게다가 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시티의 오히려 이 전술을 잘 공략하는 팀들은 수비의 횡간격을 좁혀서 박스에 최대한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맨시티의 공격이 측면에 모였을 때는 네. 답답한 경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로드리도 아까 풀백의 어떤 보조를 통해서 잘 풀어나온다 얘기는 드렸지만 그래도 로드리가 압박을 받았을 땐 불안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페르난지뉴도 나이를 생각하면 나이가? 예상이 됐지만 나랑 동갑이야. 기량 저하가 올 시즌은 좀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3선의 리스크도 맨시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역시 톱의 부재 때문에 중앙 쪽으로 볼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안 나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좀 경합을 잘해주거나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면 이쪽으로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뚫으면서 상대가 기습적으로 중앙으로 더 쏠리게 그래서 윙포워드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안 되죠. 포든이 제로톱으로 나온다 한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전문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그리고 몸으로 비벼주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앙 쪽을 뚫을 수 있는 시도가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 윙포워드가 넓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강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그릴리시의 적응까지 더딘 포인트가 발생하면서 딱 네 가지인 것 같아요. 3선이 압박에 종종 불안함을 보일 때가 있다. 네. 그리고 톱의 부재 때문에 중앙 쪽 특히 박스 안으로 다이렉트로 찔러넣는 패스가 아예 시도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팀 공격이 너무 측면 쪽으로만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측면 쪽으로 볼을 줬을 때 다시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계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공격 작업이 그냥 좌우 측면 넓은 공간에만 그렇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 크로스는 맨시티한테 좋은 수단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게 안 풀렸을 때 우르르 나오면서 맨시티가 굉장히 고전하는 경우들이 간혹 나오죠.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봐야 한 시즌에 얼마 안 돼. 근데 나오긴 나온다. 빈도가 좀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점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네 번째는 결국 그릴리시의 적응이 더뎌서 그치. 요즘엔 그릴리시가 약간 자신감도 잃은 것 같다. 네. 이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공격은 딱 이렇게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고 수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 시즌 맨시티는 압박을 되게 강하게 지시하는 편이에요. 라인을 올려서 이 1대1로 상대 선수에게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고 기본적으로 2-3-2-3의 시스템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도 그 순간 차이나의 전형은 중앙 쪽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풀백도 안쪽으로 좁혀 있고 공격형 미드필드 베실바, 덕배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베르나르도 실바가 워낙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압박을 할 때 2인분 이상의 몫을 해주니까 중앙에서의 혹은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은 분명 많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 자체도 전진이 되면서 아예 상대가 전진을 못하게끔 경기를 이렇게 쫙
지배력을 갖고서 네. 몰아붙이는 게 가능하죠. 그렇게 몰아붙이다 보면 상대방의 공을 가져오는 횟수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그렇지. 맨시티가 꽤 많은데 맞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선수들이 많이 전형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전형이거든요. 측면 쪽을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직선적으로 딱 치고 들어가는 팀한테는 상성상 불안함이 있어요. 측면 파는 윙어가 있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안정된 편은 아니다.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 상대를 몰아넣고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딱 시도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후방에 지나칠 정도로 간격이 뒷공간이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이 특히 풀백들도 안쪽에 모여드는 성향의 이 전술을 쓰다 보니까 측면 쪽 뒷공간이 직선적으로 굉장히 쉽게 공략당하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반에 레스터한테 커뮤니티 실드 때 약점을 공략당하면서 실점을 했던 것도 그렇고 이런 불안점을 맨시티는 갖고 있다. 직선적이면서 역습을 강한 팀을 만났을 때는 이 불안점이 그대로 공략당할 여지가 있다는 걸 늘 신경 써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후반전 중반,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압박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 문제점들이 좀 더 심화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에델슨 골키퍼가 올 시즌 선방 통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나와서 뭐 스위퍼 키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좋은 킥을 배달해주는 거 맞는데 근데 미스하는 경우들이 있죠. 펠리스전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 선방에 대해서는 특히 맨시티 팬분들은 에델송의 최근 어떤 이 막아내는 감각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리스크로 삼겠습니다. 맨시티는 역시 강팀 원정 경기에 가면 약간 플랫형 사사이, 수비적으로 플랫형 사사이의 어떤 밸런스를 수비할 잡아서 때는 그렇게 잡고. 네, 강팀 원정에서는 좀 이렇게 밸런스를 좀 갖추려는 플랜 B를 구사할 때가 있는 편이고요. 네. 딱 이렇게 맨시티의 지금 빌드업 움직임? 기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의 움직임은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복잡하다예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전술적 이행 능력이 없는 선수들은 여기 와서 헤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좋은 선수가 왔다 하더라도 특이 케이스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딱 맞고 이 선수가 아주 빠른 적응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제외하면 저는 한 시즌 정도는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릴리시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다음 시즌까지 충분히 좀 기다려볼 만한 좀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 전술 무조건 공격수 있어야 돼요. 맞아. 이거 제로톱으로 하기에 되게 쉬운 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격수가 하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였는데 이게 아예 영입이 없었던 게 그렇지. 여기에 이제 그 기대주 리암 델랍의 초반 부상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참 맨시티의 올 시즌 초반이 어려운 이유들은 이런 부분에 있다. 여기에 선수들의 컨디션도 유로나 코파를 병행하면서 그렇지. 이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만약에 맨체스터 시티와 지금 링크가 나는 라카제트가 영입이 된다. 그러면 꽤 많은 부분이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라카제트가 패배 축구에 있어서 되게 잘 쓸 어울릴 거라고 거야. 생각해요. 아스날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튼 맨체스터 시티의 움직임 이렇게 형철의 설명 들어봤습니다.